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화요일이었다. 나는 늘 그랬듯 6시 30분의 알람과 함께 깨어나 준호보다 먼저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에 잼을 발라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주는 것. 결혼 2년째 접어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오늘도 수고해. 준호가 헬멧을 챙기며 현관문을 나서기 전 가벼운 뽀뽀를 해주었다. 건축 현장에 나가는 그의 등을 보며 나 역시 출근 준비를 마쳤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째. 처음엔 화려해 보였던 출판업계도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원고 검토, 저자 미팅, 편집 회의로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주관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였다. 별일 없겠지. 29살 특별한 병력도 없고 평소 건강관리도 나름 신경 쓰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결과지를 훑어보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희귀 유전 질환 의심 마이너스 추가 정밀검사 필요. 평범했던 화요일 저녁, 내 인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결과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집에 돌아가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우리가 꿈꿔왔던 평범하고 안정된 미래가 갑자기 불확실해진 기분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저 가능성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정밀검사를 위해 찾은 대학병원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유전 상담실을 찾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준호가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다. 검사 결과상 희귀 유전 질환의 보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다. 다행히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다. 현재 내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유전 가능성이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입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추가 상담이 필요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후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계획이 불투명해진 기분이었다. 준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가족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분이 계신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 건강한 편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조금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통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저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치료 방법도 있고 아이를 가져도 미리 검사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때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런데 내 친부모가 확실한 거야? 순간 숨이 막혔다. 가장 힘들 때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요즘 건강이 안 좋다면서? 집안 내력은 어떤가? 저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한 편이에요. 참 이상하네. 보통 유전병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나? 시누이까지 거들었다. 요즘 DNA 검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가슴이 답답해 화장실로 피했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준호는 가족들의 노골적인 의심에도 나를 두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족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너무 이상하잖아.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히 하자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나. 정말 닮은 구석이 있을까? 어머니의 얼굴에서 나와 비슷한 점을 찾으려 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친척들이 아버지를 안 닮았다며 웃던 것, 가족 사진에서 유독 어색해 보이던 내 모습들.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29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의심 어린 눈빛,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압박,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불안감.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왔다. 다음 날 나는 실가로 향했다. 부모님이 오후에 외출하신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찾아간 것이었다. 혼자 집에서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다락방에서 오래된 앨범들을 꺼냈다. 먼지가 자욱한 상자 안에는 내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신생아 사진이 거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병원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되는데 내 사진은 생후 몇 개월 후부터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출생증명서를 찾았다. 출생신고일을 보니 실제 생년월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을까? 어머니의 일기장도 발견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즈음의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의 일기가 몇 장 찢어져 있었다. 거실로 내려와 가족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다. 아버지와 나 정말 닮은 구석이 있을까? 눈썹, 코, 입모양. 아무리 봐도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어머니와도 그리 닮지 않았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아버지들과 달랐던 것, 친척 모임에서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며 웃던 어른들의 말, 그리고 가끔 어머니 얼굴에 스쳤던 미안한 표정들.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불편한 진실의 그림을. 내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했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사소를 찾았고 머리카락 몇 가닥을 제출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다. 식욕도 없었고 밤잠도 설쳤다. 준호와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의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런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다.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직도 검사 안 받았어?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원고를 읽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안색이 말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했다. 내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 검사소에서 연락이 왔다. 점심시간에 결과지를 받으러 갔다. 접수 창구에서 봉투를 건네받은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복도 한 구석 벤치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종이를 펼쳤다.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음 99.99%. 눈앞이 캄캄해졌다. 숨이 막혀왔다. 29년 동안 아버지라 불러왔던 분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가 되어버렸다.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회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에게 결과를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침울한 표정으로 그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검사 받았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할 수 없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결과지를 건넸다. 준호가 종이를 읽는 동안 나는 숨을 죽였다. 정말 그렇게 나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에 대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께 물어볼 거야? 모르겠어. 아직. 시댁에서는 계속 궁금해할 텐데. 그의 말이 상처로 다가왔다. 내 아픈 마음보다 시댁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들렸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가기 싫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결과를 궁금해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준호가 대답했다. 친부가 아니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진짜 부모가 따로 있다는 거네. 참 복잡하네, 복잡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집에 가면 진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하고 남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우가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뭘 정리해? 우리 관계도 그렇고, 내 정체성도 그렇고. 그 말이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나려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긴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선택, 부모님께 진실을 묻는 것. 29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들께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내 정체성을 위해서는 알아야 했다. 두 번째 선택, 준호와의 관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것인지. 세 번째 선택, 생물학적 부모 찾기. 정말 찾고 싶은지, 찾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만날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혔다. 먼저 부모님께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실가에 찾아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마침 외출하신 상태였다. 엄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뭘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정말 아빠의 친딸이 맞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어떻게 알게 됐니?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어머니의 반응이 곧 답이었다. 건강검진에서 유전 질환이 나와서 친자 검사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날 어머니로부터 29년 만에 진실을 들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이미 별거 상태였고 어머니는 잠깐 만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나를 낳았다는 것. 하지만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졌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셨어. 그날 저녁 나는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당신이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견뎌줄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함께 해보자. 그 순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